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제4과목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 61번부터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61번을 보세요. 원접수 분광광도법에 의한 급량성 작성 방법 중에서 분석 시료의 조성은 알고 있으나 공정 성분이 복잡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공정 성분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내용에 나와 있는 방법은 표준물 첨가법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62번 보시면 시료 채취 시에 대상 폐기물의 양과 최소 시료수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폐기물의 양과 최소 시료수, 이 내용은 지금 보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되는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표입니다. 따라서 이 표를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폐기물 나는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고 싶다, 그럼 이 표는 반드시 숙지가 돼야 됩니다. 자, 폐기물의 시료량이 최소량이 1톤 미만은 시료수가 6개, 그리고 1톤 이상 5톤 미만은 10개, 5톤 이상 30톤 미만은 14개, 30톤 이상 100톤 미만은 20개,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은 30개, 500톤 이상 1000개 미만은 36개, 1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은 50개, 그리고 5000톤 이상은 최소 수가 60개가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암기를 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암기를 하면 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암기를 안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맞출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확실하게 맞춰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자의 준비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63번 노말핵산 추출 물질 시험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노말핵산 추출 물질을 미리그램 프리터로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건조 정발용 플라스크 무게가 42.0424g, 그리고 추출 건조 후에 정발용 플라스크 무게와 잔류 물질 무게가 42.0748g, 그리고 시료량이 200ml예요. 그러면 미리그램 프리터라는 단위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미리그램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죠? 추출 물질의 질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플라스크 무게하고 추출 후의 무게가 나와 있으니까 추출 후의 무게에서 플라스크 무게를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램을 미리그램으로 고치면 되겠죠. 그리고 리터라는 것은 시료입니다. 시료가 200ml죠. 자, 200ml를 리터로 고치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 0.2리터가 되죠. 자, 따라서 42.0748g에서 용기 42.0424g을 빼줬어요. 그런 다음에 10의 3승을 곱해서 g을 미리그램으로 고칩니다. 나누기 시료량 200ml가 0.2리터죠. 따라서 계산하면 162mg per L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위 환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64번 감염성 미생물의 검사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감염성 미생물에서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감염성 미생물의 검사법의 종류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자, 검사법의 종류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우리는 검사법의 종류 3가지를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그 3가지가 뭐가 있어요? 아포균 검사법, 세균 배양 검사법, 멸균 테이프 검사법이 있어요.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번이죠. 최적 확수 검사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총 대장균 군수를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죠.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5번에 보시게 되면 정도 보정이나 정도 관리를 위한 현장 이중 시료에 관한 내용으로서 갈로에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장 이중 재료는 동일 위치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중복 채취한 시료로서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한다. 현장 이중 시료는 필요시 하루에 갈로 이하의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서는 1개를, 그 이상의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서는 시료 갈로당 1개를 추가로 채취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갈로에 들어가는 내용은 얼마가 될까요? 20개가 되겠죠. 20개. 따라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문제와 답을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공정시험법이니까. 자,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카드뮴을 정량 시 사용하는 시약과 그 용도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가번에 발색 시약 디티존, 라번에 시료의 전처리는 질산 황산, 라번에 추출 용매는 사이마탄소, 라번에 역추출 용매는 황화나트륨 용매. 우리가 카드뮴을 분석했을 때 역추출 용매로 사용하는 게 뭐가 있어요?
황화 나트륨이 아니고 타타르산이라는 용액이 있죠. 그죠? 따라서 역출출 용매가 잘못 설명됐으니까 정답이 되고요. 그리고 67번에 보시면 HCl이 염산이죠. 자, 염산의 비중이 1.18입니다. 200ml를 1리터의 메스플러스가에 넣은 후에 정류수로 표성까지 채웠을 때 이 용액의 염산 농도를 W/V%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분모 용액은 밀리리터, 그리고 분자에 들어가는 용질은 우리가 질량으로 표시하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용질 나누기 용질 플러스 용매. 자, 여기에서 용질은 여러분들 여기서 g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용질 플러스 용매는 부피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용질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00ml. 자, 그러면 200ml를 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비중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비중이 단위가 g/ml 또는 톤/m의 삼성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1.18 g/ml를 곱하면 밀리리터 없어지고 g으로 바뀌었어요. 나누기 용질 플러스 용매. 용질 플러스 용매라는 게 뭐예요? 용액이에요, 용액. 따라서 여기서 1리터 메스플라스크에 넣은 후에 정류수로 표준까지 채웠으니까 용액의 양이 1리터가 되는 거죠. 자, 1리터라는 값은 밀리리터로 표시하면 1000ml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 곱하기 100을 하면 23.6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W/V%로 나타냈기 때문에 용액은 부피, 밀리리터, 그 다음에 용질은 그램,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은 단위를 어떤 단위로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68번 유기인의 정제용 컬럼으로서 적절치하는 것은, 유기인을 정제했을 때 사용되는 컬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리카겔, 플로리실, 활성탄 컬럼이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아닌 게 하나 나와 있죠. 라브네, 실리콘 컬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69번 지정 폐기물이 함유된 유해 물질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답만 한 번씩 참고적으로 보고 넘어가세요. 한번 출제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가번, 정답은 가번이에요.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을 적용하는 구리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구리를 측정하죠. 자, 가번 정량 한계는 0.002mg 맞습니다. 다음에 젓갈색의 킬레이트 화합물이다. 자, 우리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을 이용해서 구리를 측정했을 때 측정 파장은 440나노미터. 자, 그때 발색되는 액은 황갈색. 그래서 젓갈색이 아니고 황갈색. 그리고 측정 파장은 440나노미터. 그리고 정량 범위는 0.01에서 0.05가 아니고 0.002에서 0.03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값이 뭐가 되느냐면 정량 한계가 되는 거죠.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가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볼게요. 7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차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하는 열전도도 검출기에서 사용되는 가스의 종류는, 자, 여기서 열전도도 검출기에서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라는 것은 캐리어 가스라는 운반 가스를 묻게 되는 거죠. 따라서 TCD라는 열전도 검출기에서 사용되는 운반 가스는 두 개예요. 뭐를 사용하느냐면 수소나 헬륨을 쓰거든요.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는 헬륨이 나와 있으니까 헬륨은 H이죠. 정답은 나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에 적용되는 관련 용어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 방고상 폐기물은 고형물의 함량이 5% 이상 15% 미만을 말한다. 맞죠? 반면에 고상은 15% 이상, 액상은 5% 미만. 그리고 나번 비함침성 고상 폐기물이라는 것은 금속판, 구리선 등의 기름을 흡수하지 않는 평면 또는 비평면 형태의 내부 부재를 비함침성 고상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답은 바탕시험을 하여 보정한다는 것은 일단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빼주는 거죠. 규정된 시료로 같은 방법으로 실험해서 측정시를 보정하는 것이다. 규정된 시료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바탕시험은 시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측정치를 빼주는 것을 바탕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밀히 단다는 것은 규정된 양의 시료를 취해서 화학저울 또는 미량저울로 측량한다. 그래서 정밀히가 들어가면 저울이 들어가요. 정확히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들어가는 거죠?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숫자.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 자,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기 검출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갈래에 옳은 것은 시험 분석 대상 물질을 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 또는 양으로서 바탕시료를 반복 측정 분석한 결과의 표준 편차의 갈로배를 한 값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두 개예요. 기기 검출 한계와 정량 한계거든요. 둘 다 표준 편차에다가 값을 곱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기 검출 한계는 표준 편차에 3을 곱하고, 그리고 정량 한계는 표준 편차에 10을 곱한 값. 그래서 기기 검출 한계는 표준 편차의 3배, 정량 한계는 표준 편차의 10배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기기 검출 한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죠? 3배가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강렬 전의 접시와 시료의 무게 200g, 강렬 후의 접시와 시료의 무게가 150g, 접시 무게 100g일 때 시료의 강렬 감량은 얼마냐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강렬 감량이라는 것은 분석 시료에 열을 가했을 때 질량의 감소분을 뜻하는 거죠. 따라서 강렬 전 접시와 시료의 무게, 강렬 후 접시와 시료의 무게. 그래서 강렬 전의 접시와 시료의 무게가 뭐가 되느냐 하면 W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강렬 후는 W3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접시의 무게는 W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강렬 감량은 W2-W1, W2-W3 나누기 분모는 W2-W1 따라서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W2가 200g, W3가 150g, W1이 100g 따라서 대입을 해서 계산하시면 50%가 나와요. 자, 그 다음 여기서 휘발성 고형물을 내가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강렬 감량의 값에서 뭐를 빼주면 되죠? 수분의 값. 지금은 수분의 값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수분의 값이 주어지게 되면 강렬 감량과 휘발성 고형물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강렬 감량을 계산한 다음에 수분의 퍼센트를 빼주게 되면 휘발성 고형물의 농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5번에 보시게 되면 유독이나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에 장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답은 시료 주입부, 고주파 전원부, 답은 광원부, 분광부, 답은 운반가스 유로, 가열 오븐. 답은 같은 경우에서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관계되는 기구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라번에 보시면 연산 처리부. 그래서 답은이 정답이 되고요. 그리고 76번 온도에 대한 규정으로서 14도씨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 상온이라는 것은 15에서 25도씨, 실온은 1에서 35도씨, 냉수는 15도씨야, 찬곳은 0에서 15도씨. 그럼 여기서 14도씨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죠? 상온이네, 그죠?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료 준비를 위한 회화법에 관한 기준으로 갈로에 옳은 것은 자, 목적 성분이 갈로 이상에서 온도. 자, 온도는 회화법의 온도는 400에서 500도씨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00도씨 이상에서 자, 회화를 해야 되니까 휘산과 회화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법은 회화 온도죠. 그럼 휘산이 돼야 돼요? 회화가 돼야 돼요? 회화법이니까 회화가 돼야 되겠죠. 그럼 한 개는 안 돼야 돼. 휘산은 되지 않고 회화될 수 있는. 그래서 400도씨 중에서 자, 여기서 되지 않는 그리고 쉽게 될 수 있는 그래서 휘산이 되지 않고 회화가 돼야 되니까 휘산, 회화 순서 따라서 나번이 정답.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회화 온도는 400에서 500도씨 정도 되니까 400도씨 이상. 그리고 회화법이니까 회화가 돼야 되고 휘산은 되지 않아야 된다. 꼭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서 시료액의 흡수 파장이 370나노미터여야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흡수세를 자, 흡수 파장에 370나노미터를 기준했을 때 370나노미터 이하일 때는 석영제만 쓸 수 있고 370나노미터 이상에서는 석영제와 유리제를 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하니까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량법으로 기름 성분을 측정했을 때 시료 채취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갈로에 옳은 것은 시료는 기억 이내에 정발 처리를 하여야 하나 최대한 얼마를 넘기지 말아야 하느냐.
자, 정발 처리를 해야 되는 기간은 24시간. 그리고 최대한 얼마를 넘기지 말아야 되죠? 7일. 그래서 24시간과 7일. 라번이 정답.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전처리 방법입니다. 시료의 전처리 방법 중에서 유기물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시료에 대부분의 시료에 적용하는 것은 자,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많이가 들어가는 게 황만은 이렇게 우리가 외웠어요. 그죠? 그래서 외울 때 황만은 여기서 황은 황산, 만은은 유기물의 함량이 많은. 그럼 앞에 항상 시약이 뭐가 붙어야 되죠? 질산. 그래서 질산 황산법이 정답. 자, 분해법의 암기법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질산분해법은 유기물의 함량이 낮아요. 그래서 외울 때는 질낮은 낮다는 것은 낮은 유기물 함량, 질은 질산. 그래서 질산법은 낮은 유기물. 그리고 2번 질산염산분해법은 유기물의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고 금속의 수산화물, 산화물, 인산염 및 황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시료. 그래서 염산, 인, 금속. 그래서 외울 때 염산, 인금, 주고 이렇게 외웠죠. 자, 염산, 시약, 인, 인산염, 금, 금속. 그리고 3번 질산과염소산분해법은 유기물을 높은 비율로 함유하고 있으면서 산화분해가 어려운 시료. 그래서 암기를 했을 때 과산화가 어려운 시료 이렇게. 자, 여기서 과는 과염소산, 산화가 어려운 시료. 그리고 4번 질산과염소산 불화수소산법에 의한 분해는 점토질 또는 규산염이 높은 비율로 함유된. 그래서 외울 때는 과불이 절규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과는 과염소산, 불은 불화수소산. 앞에는 항상 질산이 들어갔죠. 절규, 절이라는 것은 점토질, 규는 규산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료의 전처리 중에서 3분해법을 암기를 하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잘 정리를 해 놔야 됩니다. 자, 문제 폐기물 관계 복귀입니다. 문제 81번. 폐기물 처분 시설 중에서 차단형 매립 시설의 정기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자, 답은 소화장비 설치 관리 실태, 답은 축대 벽의 안정성, 답은 사용 종료 매립지 밀폐 상태, 답은 침출수 집배수 시설 기능, 답은 대신에 빗물 지하 수입 방지 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81번처럼 이렇게 정기 검사 항목 같은 경우에서는 출제됐던 문제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82번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물질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 방지 시설에 유입되어서 포집된 물질. 자, 그리고 나번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 분유, 그리고 용기에 들어있지 아니한 기체 상태의 물질. 답은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해서 오염된 물질. 자, 우리가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물질인 아닌 것은 가번이죠. 가번은 우리가 내용이 없어요. 만약에 이제 가번은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법규에 있는 내용으로 바꾸려고 하면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 시설에서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가번이 정답이고. 자, 그리고 83번.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중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 설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 인력은 자,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입니다. 자, 음식물류 폐기물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음식물류를 매립을 하게 되면 침출수가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수질이 필요해요. 그 다음 소각을 하게 되면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죠. 대기가 필요해요. 폐기물은 무조건 다 해당해요. 그래서 이 조건 있나 없나를 먼저 살펴보세요. 폐기물 해당합니다. 수질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위생사는 우리가 의료 폐기물에만 사용하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일단 우리가 기술 인력 같은 경우에서는 수질과 대기 중에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매립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침출수 때문에 폐기물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수질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땅에 매립하니까 토양이 필요해요. 근데 대기는 필요 없어요. 소각시설에서는 수질이 필요 없고 대기가 필요했죠. 이런 식으로 수질 대기는 반드시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답으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보유해야 되는 시설 여기 보면 나오죠.
보유해야 될 기술이라고 보면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폐기물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대기, 여기는 수질이 빠졌어요. 매립시설에서는 수질과 토양이 들어가는 반면에 뭐가 빠졌어요? 대기가 빠졌어요. 그 다음 음식물류에는 다 들어가죠. 여기서 수질과 대기가 다 들어가죠. 폐기물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해야 되는 인력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기서는 우리가 꼭 비교를 해야 되는 내용들만 제가 서술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8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84번.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조건 자체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죠? 기억을 안 하면 문제를 못 풀어. 자, 먼저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다음에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다음에 폐기물을 1회에 2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다음에 1년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그래서 지금 내용상으로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풀이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풀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분뇨처리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 공공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그리고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건설공사로부터 폐기물 5톤 이상, 자, 그리고 1년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해서 폐기물 5톤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가 나오는 것은 톤으로 나오는 것은 5톤 이상, 그리고 킬로그램으로 나오는 것은 300kg 이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8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85번 상당히 중요하죠.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배출에 의한 기준 중에서 청정지역의 부유물질량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청정지역이고 부유물질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표를 보시면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BOD죠. 그리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COD, 부유물질량이 SS예요. 그래서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부유물질은 동일하죠.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기준지역 동일해요. 그래서 3, 5, 7로 기억하든 30, 50, 70으로 기억하는 관계없어요. 반면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200, 300, 400, 100씩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암기법을 쓰는 것보다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훨씬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부유물질의 청정지역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의 값이 되는 거죠? 30mg/L 이하.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니까 꼭 숙지를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86번 문제를 보시면 지정 폐기물의 분류 번호가 07-00-00과 같이 07로 시작되는 폐기물은, 자, 여기서 07로 시작을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폐성면. 자, 반면에 폐유기용제는 04,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은 03, 부식성 폐기물은 02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8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7번에 보시면 의료 폐기물을 제외한 지정 폐기물의 보관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가번 지정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해서 보관해야 된다. 반드시 구분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나번 폐유기용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지 않는다. 반드시 밀폐된 용기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답은 헛날려 우레가 있는 폐성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이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헛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해야 한다. 답은 지정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에 의해서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해서 보관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번과 나번만 조심하시면 돼요. 가번은 오답으로 출제하게 되면 지정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함께 보관하여도 관계없다. 함께 보관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반드시 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끼리 구별해서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밀폐된 용기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나번. 자, 그리고 88번을 보겠습니다.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해서 대행 실적 평가 실시 기준은, 자, 우리가 대행 실적의 평가를 실시하는 기준은 매년 1회 해요. 그래서 매년 1회니까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8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9번 문제를 보시면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서 지정 폐기물 중에 의료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의료 폐기물입니다. 갑은 한 번 사용한 전용 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오답으로 내려고 하면 한 번 사용한 전용 용기는 다시 재활용한다. 한 번 쓴 거는 다시 쓰면 안 됩니다. 답은 전용 용기는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로 구별하되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 수지류로 한다. 다른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 폐기물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서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서 위탁하여야 한다. 답은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90% 미만으로 의료 폐기물을 넣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90%가 아니고 얼마? 75%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시험상에서 오답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지금 주어진 문구, 이론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주어진 문구에서는 가번과 라번 두 가지를 조심을 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가 공부했을 때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숫자가 나오는 경우는 오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은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90번 관련법을 위반한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 용도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 용도입니다. 갑은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의 확충, 답은 폐기물 처리 관리인의 교육. 폐기물 처리 관리인의 교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답은 폐기물 처리 시설의 지도 점검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구입 및 운영. 답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폐기물로 인해서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처리. 따라서 나번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9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방치 폐기물의 처리를 폐기물 처리 공제 조합에 명할 수 있는 방치 폐기물의 처리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폐기물 허용 보관량의 몇 배 이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폐기물 허용 보관량이 몇 배 이내죠? 2배 이내. 그래서 답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니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9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의료 폐기물 종류 중에서 위해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의료 폐기물의 종류 꼭 구별하라고 했죠. 자, 위해 의료 폐기물입니다. 갑은 조직물류 폐기물 해당합니다. 답은에 격리 폐기물, 답은에 생물화학 폐기물 해당하죠. 라번에 혈액오염 폐기물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번 격리계 폐기물이 정답이 되겠죠. 자, 위의 의료 폐기물, 위의 의료 폐기물의 종류에 보시면 조직물류 폐기물, 그리고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그리고 생물화학 폐기물, 혈액오염 폐기물이 위의 의료 폐기물이죠. 그래서 각각의 의료 폐기물의 종류, 그 종류에 따른 각각의 해당하는 물질들, 여러분들이 상당히 시험에서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의료 폐기물은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93번 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폐기물 수집 운반 후 폐기물을 수집해서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수집 운반하는 영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집 운반업이니까 여기서 수집,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 또는 수출하기 위해서 수집 운반. 자, 그리고 납은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이에요. 폐기물 재활용 시 중간 처분 시설을 갖추고 중간 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그리고 답은 폐기물 최종 처분업입니다. 폐기물 최종 처분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영업. 답은 폐기물 종합 처분업은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중간 재활용업과 최종 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폐기물 종합 처분이라고 하면 처분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재활용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중간 처분 시설 그리고 최종 처분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 처분이나 최종 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을 폐기물 종합 처분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라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9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은 생활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맞죠? 다음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 처분 시설과 최종 처분 시설 및 재활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느냐 환경부령으로 정하느냐가 중요하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활용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답은 재활용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재사용, 재생을 통해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답은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 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 처분을 처분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잘못된 것은 답은 자, 답은을 재활용이 어떻게 돼야 되죠? 풀이해 보시면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용어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9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고 할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를 가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간로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액에 얼마를 곱한 금액?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그리고 9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조항을 위반해서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되죠.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위반을 한 경우에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니까 정답은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9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7번에 보시게 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그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확인을 받아야 할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번 폐기물 수집 운반 계획서, 다음에 폐기물 처리 계획서, 다음에 법에 따른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의 폐기물 분석 결과서, 다음에 지정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 처리자의 수탁 확인서, 따라서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번. 여러분들 답만 기억해 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9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주변 지역의 영양조사 기준 중에서 조사 횟수에 관한 내용으로 간로에 알맞은 내용이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각 항목당 계절을 달리해서 간로 이상 측정하되 악취는 여름에 간로 이상 측정한다. 보통 우리가 계절을 달리해서 몇 회 측정하죠? 2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죠? 자, 그런데 악취는 여름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악취가 거의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여름철에 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라번이 정답. 자, 여기서 더불어서 여러분 조사 지점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미세먼지와 다이옥신은 3개소, 악취는 냄새가 가장 심한 곳, 그리고 지표수는 상하류 각 1개소, 지하수는 3개의 지하수 검사정, 토양은 4개소 이상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사 지점을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문제를 푸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교재에 팁이나 암기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문제에서 또는 새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나와 있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9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중간 처분 시설 중에서 기계적 처분 시설에 속하는 것은 자, 가번 정발 농축 시설은 기계적 처분 시설이 맞습니다. 다음에 고형화 시설은 화학적 처분 시설, 다음에 소멸화 시설은 생물학적 처분 시설, 응집 침전 시설은 화학적 처분 시설. 그래서 기계적 처분 시설은 가번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100번 문제입니다. 100번에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의 영양조사 대상 폐기물 처리 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은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매립 면적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정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 외, 지금 문제에서는 지정 폐기물이 나와 있는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정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 외 일반 폐기물이거든요. 그럼 지정 폐기물은 매립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제곱미터라는 자체가 면적의 단위입니다. 반면에 일반 폐기물은 15만 제곱미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곱미터로 나타냈을 때 지정 폐기물이니까 매립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그죠? 반면에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일반 폐기물은 15만 제곱미터 이상.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보기는 바뀌지만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내용들은 이제 보기가 바뀌어서 또다시 계속적으로 출제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출제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대비를 안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내용을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